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전기장판 같은 온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근데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따뜻하다고 너무 오래 사용을 하면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전기장판만으로도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온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까 합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주말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도 춥겠고요. 주말에도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평년 수준을 웃돌았지만 오늘은 다시 평년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였던 반면 오늘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파주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눈과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 산지는 오늘 오후까지 최대 5cm가 내리겠고요. 충남과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최대 3cm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5mm 내외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춘천, 청주가 1도, 부산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오르겠지만요.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머리까지 건조해서 정전기가 쉽게 납니다. 샴푸하기 전에 둥근 나무 브러쉬로 매일 50회에서 100회 정도 머리를 빗어주면요. 두피와 모발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서 모발에 윤기를 흐르게 합니다. 다만 젖었을 때 빗질을 하면 모발이 쉽게 늘어나면서 얇아짐으로 좋지 않습니다.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찬바람으로 말리시되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 큐티클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 탈탈 털어주듯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앙심을 품고 10년지기 친구를 생매장한 모자에 대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 끔찍한 범행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는데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살해 이유가 도둑 누명 때문이 아니라 청부 통정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둑 누명으로 네. 살인한 것도 참 이해가 안 갔는데요. 예. 이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지난 7월에 부부와 그 아들이 50대 여인 A 씨를 살아있는 채로 강원도 철원의 한 텃밭에 생매장해서 살해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해왔었는데 핵심 이유는 결국 청부 통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좀 생소해요, 단어 자체가. 네, 이 청부 통정이 뭐냐면은요. 이 원래 이 범죄를 계획했던 피의자 이 씨 부부 같은 경우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피의자 이 씨,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이 그 어떻게 이혼을 할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신의 뭐 절친이면 절친이고 지인이었던 이번에 살해당했던 피해자 A 씨한테 너 우리 남편하고 일부러 접근 성관계를 해라라고 교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청부 통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럼 왜 이런 일까지 시켜놓고선 또 살해를 했느냐?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피의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사건에 대해서 점점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A 씨가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남편과 이 성관계를 맺도록 한 사건을 뭐 성남 모란시장 인근에서 소문을 낼까 봐 그게 점점 두려워왔고 그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다면 이 살해를 A씨를 아예 내야겠다. 죽여버리자라고 네. 결론을 냈다는 게 이번 경찰 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참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관계 청부인데요.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처벌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살인죄, 살해죄는 있지만은 예. 현재 이 청부 통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간통교사인데요. 우리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간통교사도 적용할 수가 없고요. 네. 두 번째, 성관계를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사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가해자로 할 수가 있는 남편도 자살을 했죠. 네. 그다음에 피해자 A씨도 또 사망했고 모두가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입증이 어렵고요. 그나마 강요, 교사, 미수 뭐 이 정도인데 아마도 여기까지는 함께 기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잔혹한 범죄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까지 이 씨의 전 가족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그렇죠. 전 가족이 다 살해할 의도가 있은 채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에 개입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이 피의자 이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일 의도는 없었고 그냥 수면제만 태워가지고 먹인 다음에 겁만 먹이려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남편과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미 A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당신과 성관계한 일을 소문내고 있다. 더 소문 커지기 전에 내가 수면제를 지금 먹였으니까 살해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 갑자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해였다는 것이 파악이 됐었고요. 예. 나중에 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점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 압박감에 또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엽기적인 사건의 그 끝을 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외에도 A씨에 대한 이 씨의 악행이 또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다 뭐 진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피해자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식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 조금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 피의자 이 씨가 수십 년간 동안 이제 악용해 왔던 거죠. 친구야 하면서 이런저런 일 다 시켜먹고 부려먹고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그 절도 뭐 허위 신고했다라는 것도 절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 이 씨가 이 피해자 A 씨 집에 가서 동전으로 모아놓던 저금통 100만 원이 든 거를 진짜 심지어로 절도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사망했던 피해자 A 씨가 새로운 남자가 생겨서 말을 안 듣고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말을 원래 들어서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피의자 이 씨 입장에서는 얘가 변했다라고 해서 이부터 앙심이 쌓였었고 결과적으로 살해까지 이르렀다라는 건데요. 거의 친구라고 말은 했지만 친구는 종처럼 아니죠. 부려먹었네요. 종속 관계였다라는 예. 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예. 네, 모쪼록 이 끔찍한 범죄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똘똘 뭉친 시민들의 기지가 빛난 일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순간 용감한 시민들 덕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시 노영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인이었죠. 이 보이스피싱범이 마지막으로 이제 트렁크에 있었던 2천만 원을 인출해서 빼서 도망가려는 순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저 사람을 막는 장면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저 말레이시아인이 뒤에 차 트렁크에서 저를 못 아직 뭐 뺍니다. 빼고 저기에 있죠? 2천만 원이 든 백입니다. 이때 뒤돌아온 저 여성이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죠. 네. 왜 가져가냐, 왜 가져가냐. 그럴 때 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슬슬 다가오고. 예. 그러면서 바로 다 몰려들죠. 예. 그래서 저 시민들이 이제 저 말레이시아인의 보이스피싱범을 검거를 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 패턴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치밀했었는데 최초의 시작은 우체국 직원이 저 피해 여성의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체국인데 카드를 왜 반송됐다 안 받느냐. 네. 그럼 당연히 이 여성은 나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확인차 스마트폰 번호를 불러라. 그러니까 모른 채로 부르면은 몇 번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본인 확인 됐습니다 하고 끊은 다음에 네. 그 핸드폰 번호를 또 다른 2차 보이스피싱범. 이 보이스피싱범은 경찰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카드 인출에 현금 인출이 우려가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내라. 그러니까 여성은 또 떨려가지고 그렇죠. 빼겠죠. 그 빼 있었던 2천여만 원을 다 인출을 한 다음에 네. 그것을 차 뒤 트렁크에 놨는데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일단 행동책이죠. 말레이시아인이 그거를
빼려는 그 순간에 시민들의 기지로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이요. 나는 안 속는다 안 속는다 해도 이렇게 또 치밀하게 몰아가면 네, 정말 남의 일이 속아버리는- 아니네요. 네, 그럼요. 네. 그 이제 예상하고 있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다가오니까 그 순간에 이제 당황하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 무방비로 게 이게 노출이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짜져 있는 상태이기 있는 때문에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찰들의 대응 또한 신속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를 했다고요. 그렇죠. 경찰들도 이번에 굉장히 잘한 게 그 말레이시아에는 그 돈 빼는 행동책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공범이 있겠거나 생각을 해서 이제 제주 공항 자체를 다 막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공범들이 탑승 수속까지 마친 채 제주공항에서 서울로 조주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공조 수사로 일망타진을 했었고 일단 제주 경찰은 저때 이제 시민들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았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시민분들에게는 용감한 시민상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정말 자칫하면 큰 돈을 잃을 뻔했는데요. 사실 화면에 보이는 시민들이 서로 뭐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죠.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네, 불구하고 참 이렇게 힘을 합쳐서 위기를 모면한 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네. 지나가면서 외면해가지고 또 그 사건이 커졌던 부분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훈훈하게 느껴지게 하는군요.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겨울철 홍시 좋아하십니까? 홍시 정말 달콤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군것질거리로도 많이들 그렇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올해 홍시를 만드는 대봉감이 대풍년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애써 기른 홍시를 수백 톤씩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봉감이 검색어 순위에서도 상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대봉감은 떫은 감이긴 하지만 네. 이것을 오래 숙성시켜서 홍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바로 그런 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지 중에서 전남 영암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왜 지금 대봉감이 이슈가 되고 있느냐? 올해 너무나 엄청난 풍년이 든 겁니다. 예. 그 풍년도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풍년이 들면 그래서 대풍년이라고. 공급 과잉이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봉감 가격을 보면 당초에 15kg에 한 4만 원대였는데 네. 이게 2만 원대로 아이고.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그래도 2만 원이라도 팔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려면 포장해야죠. 그렇죠. 포장하면 인건비 들죠. 예. 물류비 들죠. 그럼 2만 원으로는 오히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참 이 애써 지은 대봉감 농사를 농민들 스스로가 폐기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8톤에서 10톤씩 예. 그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이렇게 뭉개고 있거든요. 네, 네. 이미 한 800톤 이상을 다 폐기 처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의 그러네요. 마음을 좀 예.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대풍년이라는 단어는 뭐 저희가 매년 들어도 참 반가운 단어인데 반면에 이렇게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매번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내년에는 또 아무도 대봉감을 안 짓죠. 그리고 또 농사를. 흉년- 후년에는 또 예, 가격이 그렇죠. 급등하고. 그렇죠. 악순환이 그 다음엔 많이 지면 또 급락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 하냐 이런 질타가 쏟아지는데 정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데 날씨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수급 조절을 한 상태였는데도 기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농사에 너무 좋아가지고 저렇게 대풍이 들어버리면은 그동안에 정부가 계획한 수급 조절이 다 뭐 무효가 된다. 좀 이해해 달라라는 건데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일단 저게 홍시기 때문에 저장만 해놓으면 내년 연간 내내 먹을 수는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저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언도 있는데 네. 여기도 또 문제인 게 저장 창고가 한정돼 그리고 있다는 저장비가 또 많이 들죠. 네, 빌고 말고 뭐 저장할 곳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대봉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수급 예. 정책으로 농민들의 시름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가장 비싸다는 곳 바로 서울 강남구인데요. 최근 이 강남에서도 반값에 매매되는 비싼 값에 매매되는 아파트들이 네. 평균 시세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할인이 예. 될 수가 있나요? 예, 강남 아파트의 미스테리 매매 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강남구 대치동 또 송파구 잠실 이쪽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시세 대비 마이너스 30% 낮은 가격입니다. 네. 뭐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원 이상 낮게
실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여기에 예.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 실제 이게 호가 기준이 아니라요. 뭐 사례별로 좀 보면 잠실 주공 5단지의 이제 전용 11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거래되는 게 17억 원 이상에서 예. 뭐 실거래가가 되는데 최근 체결가를 보면은 12억 3천만 원대입니다. 그럼 이게 거의 5억 원대를 그러네요. 낮게 예, 예. 팔았다는 실제로,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가 매매가? 됐네요. 또 하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용 95제곱미터. 그러니까 음마는 31평형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시가로 보면은 한 14억, 많을 때 뭐 15억대였는데 10억 3천만 원에 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야, 이거는 많이 빠졌네, 이거는. 요즘엔 서울시의 디지털 시대여서 서울시 정보광장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예.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레미안 대치팰리스 역시도 뭐 현재 시세는 20억이 넘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것도 역시 15억에 체결이 됐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체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강남 아파트 집값 하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마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내년 3월이 지나게 되면은요. 네.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라고 해서 집이 많은 분들은 두 채, 세 채 팔 때마다 10%포인트, 20%포인트 저 양도세를 더 내야 됩니다.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우리는 2년 동안 살지 않아도 10년, 15년 이상을 갖고만 있어도 네.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예. 없습니다, 이제. 아. 무조건 50%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 중과를 받느니 차라리 친지에게 증여를 하겠다. 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예. 세법에 보면 친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싸게 팔아도 되나요? 30% 다운 계약을 해도 아.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가 한 40%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양도세나 비슷할 텐데라고 하겠지만 증여세는 이런저런 공제가 엄청 많아요. 아. 또 뭐 가족 누구냐에 따라서 대폭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그냥 뭐 우리 아들 또 우리 친지에게 이 증여를 하게 되면서 공제를 받아서 예. 증여세를 내고 그냥 끝내자 예. 이런 생각에 아마도 최근 이렇게 5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의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편법이네요. 그죠? 편법이죠. 편법이죠. 불법은 예. 아닙니다. 예, 예, 불법은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예. 자, 이런 추세. 헛웃음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영상으로 예. 보는 이슈.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0년 전 어제 네네. 우리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 유출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도 생생할 겁니다. 아마 전 국민이 가가지고 네네, 맞아요. 돌 닦고 그랬었던 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이 지나 지금 서해 앞바다는 완벽하게 회복이 됐고요. 당시에 기름 긁어내려고 다 앉아가지고 전 국민이 갔었던 네네, 그거는 맞아요. 하나의 이제 도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물이 쑥 빠진 바위에 굴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0년 전 새카만 원유가 뒤덮었던 태안 바다입니다. 바로 옆 소나무 숲에는 사람 한두 명이 오갈 수 있는 좁은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자 주민 한 사람이 곡괭이로 다듬은 통로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태안 앞바다에 와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답의 길로 혼자서 곡괭이나 들고 소나무 향이 퍼지는 이 길은 솔향기길로 불려졌고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바다 안고 돌고 또 올레길도 좀 나이 먹은 사람들 돌기 편하게 해놨어요.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제 모습을 찾았고 아픔의 길은 치유의 길이 됐습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10년 전 자원봉사자들이 이 절벽에서 해안가까지 잡고 내려온 이런 밧줄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고 직후 태안 지역 전체 해안의 70% 정도에서 기름 성분이 나왔지만 2014년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손길이 모아졌던 바닷가는 그 정성을 알기라도 하듯 완전히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채널A 김태형입니다. 이번 코너는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에 겨울철 급증하는 연쇄 추돌 사고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죠.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잇따른 차량 사고들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블랙아이스와 눈길에 대처하는 겨울형 맞춤 운전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규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건강을 진단하듯이 자동차도 건강 진단,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전에 두 분은 자동차 예. 점검 혹시 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자동차 산 이후로 안 했죠. 좀 네, 심각하신 그게 거 아닌가요? 아니 실질적으로 정기 점검하는 기간이 있어서 네. 가서 이제 그런 경우는 검사를 하러 네, 가는데 네. 그 전에는 제가 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겁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경고등이 이제 뜨면은 즉시 바로 하는 경고등이 편이긴 뜨면요. 합니다. 네. 생각보다 그것도 좀 늦은 건 아닌가요? 뭐 자주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처럼 특히 눈이나 얼음이나 또 추운 겨울에는 네. 자동차 사고는 물론이고 이렇게 안전 점검을 좀 자주 예.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겨울에 특히나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점검을 해주는 이 방법,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방법이 제대로 된 올바른 방법인지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요즘에는 예. 사실은 뭐 SNS나 인터넷상에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검색어만 치면 거기에 보고 대한 따라할 의견들이 수 쫙 있게, 오니까 맞아요. 사진까지 예. 잘 정리가 돼 그렇죠.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참고를 하고 하는 있죠. 편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고 점검법을 익히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보시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정보들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진짜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겨울 자동차 점검, 진실 혹은 거짓 판례를 네.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고 틀린 것에 맞춰주시면, 틀린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부동액과 냉각수에 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네. 설명을 드리면 냉각수는 이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맞아요. 역할을 하고 예. 부동액은 그 냉각수를 얼어붙지 않게 예.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러니까 냉각수를 넣어서 과열되는 엔진을 식히긴 해야 되지만 그 냉각수가 얼면 안 되니까 안 얼게 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넣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는 이제 우리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예. 분들이 예. 근데 냉각수와 부동액이 다른 거라고 알고 계신데 네. 이제 냉각수는 부동액 플러스 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액과 물을 5대5로 섞어 예. 넣는다. 두 번째는 냉각수가 부족하지 않게 지하수, 그러니까 이 수돗물이죠. 네네. 수돗물을 자주 채워 넣는다. 이 둘 중에 혹시 뭐가 틀린 것 같으세요? 5대5는 너무 묽은 거 아닌가? 그죠? 저는 너무 묽다고요. 냉각수가 맞는 것 같아서 냉각수가 맞는 것 왠지 같아요. 부동액 선택해보겠습니다. 너무 적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잘못된 방법은 네. 바로 네. 두 번째입니다. 냉각수에 지하수를 넣는 것이 잘못된 방법인데요. 예. 잘 안 붙네요. 이제 붙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냉각수를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사실 수도관이 파열되는 것처럼 엔진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하수를 넣게 되면요. 예. 네. 지하수 안에는 철분 굉장히 많아요. 이 철분이 많게 되면은 이 자동차 부식을 더 빨리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지하수, 그러니까 수돗물을 넣기보다는요 생수를 넣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네. 부동액과 물 비율이 5대5다. 이것도 너무 묽은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동액과 물을 5대5로 섞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그래요? 이 비율입니다. 근데 예. 왜냐하면요, 여름철에는 사실 열이 높다 보니까는 물의 비율이 좀 높아져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부동액의 비율을 좀 높여서 5대5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이걸 좀 섞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6대4 이상으로 네. 부동액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 성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조금만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 이제 냉각수가 얼기 쉬운데 네. 이렇게 얼기 쉬운 계절이라 할지라도 5대5까지만 해라. 그렇죠. 너무 무리해서 네네. 넣으면 오히려 차에 안 좋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다음 몰랐던 한번 상황이에요. 보시죠. 예. 네, 다음 진실 혹은 거짓은 바로 차량 배터리입니다. 예. 이 차량 배터리가 네. 방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철에.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아침에 이제 시동이 안 걸려갖고 네. 발을 동동 굴리시는 예, 경우가 한 많은데. 번씩 있죠, 경험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 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악화되고 네. 또한 이 히터 등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세 방전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리미리 배터리 상태를 좀 알아놔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잘못된 배터리 관리 방법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배터리 상태 표시창이 투명한 색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야. 오른쪽에 5년에 한 번씩 꼭 배터리를 점검해준다. 이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배터리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해서 네. 전혀 지금 감이 안 오네요. 배터리 표시창이 투명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정답을 보면요. 예. 네, 첫 번째 게 일단 틀렸고요. 아, 투명한 게 아닌가? 네, 투명한 게 아니고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네? 아, 네, 둘다 틀렸어요? 다 틀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 근데 이게, 네.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인가요? 사실 배터리 예. 점검 기간은요. 예. 3년입니다. 아, 3년. 예, 3년이 되면은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배터리가 5년이 지나면은 네.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아니, 그 다음에 저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어떤 투명창. 투명창.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예. 예, 투명창 같은 경우에는 상단 표시창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지금 네. 그림 보시다시피요. 네. 검정색이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예, 초록색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아, 투명창이 아니라 네네. 색깔이 네네, 그렇습니다. 초록색이 정상이구나. 네, 그런데 아. 색깔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색이다. 네. 네. 이러면은 이 지금 방전이 됐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아, 아예 오히려.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까만색이 방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투명한 색깔이 방전인 투명한 색깔이 방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색깔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그렇죠. 예.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다음은 얼어붙은 자동차, 얼어버린 이거 자동차인데요.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밤새 이제 눈이 내린다면 예. 이게 상당히 문도 안 열리고 그렇죠. 아침에 또한 또 추우니까. 이제 앞유리창에도 막 성에가 끼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네. 이거를 또 긁어내려고 신용카드나 어떤 분들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긁어내시는 분까지 봤는데 네. 안 보이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나쁜 방법인지 지금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땐 뜨거운 물을 살짝 뿌린다. 두 번째, 앞유리가 얼었을 땐 알코올을 뿌린다. 네. 뜨거운 물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녹여야 되니까. 알코올도 저게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알코올도. 아까 둘 다 틀렸으니까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답은요. 네. 바로 두 번째 하나 거고, 틀렸어요? 예, 첫 번째 게 틀린 겁니다. 아. 예, 이유를 보시면요. 먼저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네. 네. 겉으로 물을 데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을 부으시게 되면은 물이 잠깐 얼면서 이 녹은 물이 예. 차 틈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문의 네네. 전기 장치로 들어가서 고장이 나게 되고요. 예. 네. 또한 뜨거운 물을 부어도 잠깐만 녹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다시 얼어붙게 돼서 그 또한 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추운 날씨니까 뜨거운 물이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 바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악순환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알코올 알코올을 붓는 거. 뿌리는 거는 네, 맞는 알코올 거예요? 붓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알코올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이 소주를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소주를 마시면 경험이 마신 다음 날에 목이 굉장히 마르시잖아요. 예. 그런 네, 것처럼 맞습니다. 알코올에는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휘발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 소주를 아. 앞유리창에 살살 뿌려주시고 브러쉬로 닦으시면은 예. 금세 이 성해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눈길 타이어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첫 네. 번째,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 접지력을 높인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더 주입한다. 야, 아니, 눈길인데 공기압을, 예, 네. 공기압을 빼야 접지력이 높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네. 텐데요. 이제 틀린 것이 바로 공기압을 빼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네요. 그렇죠. 이제 공기압을 뺀다는 것은 사실 타이어를 물렁물렁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물렁물렁하게 되면은 이 바닥과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면 자동차가 더 빨리 서겠지 하시는데 네. 사실은 빙판길에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은 사실 진흙탕이나 모래밭을 네네네. 탈출할 때 네. 벗어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고요. 빙판길에서는 오히려 이 자동차 타이어를 좀 더 팽팽하게 만들어서 네. 이제 원형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원형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10% 더 넣으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이 추위에서는 네. 공기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평소보다도 더 이렇게 타이어가 물렁물렁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평소보다 10% 이상 좀 공기압을 조절을 하시면은 네. 더 안전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 남자라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부분들이 많네요. 자, 올겨울 예. 차량 점검 황 기자가 얘기해준 사항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네. 순서는요. 한 주간 벌어진
연예가 소식을 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주간 핫 뜨거 핫 토픽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먼저 연예계의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에게 흐른 먹구름이 꼈는지 또 어떤 스타에게는 맑음인지 연예의 온도를 먼저 살펴보죠. 최혜정 씨가 전해주시죠. 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 맑은 날씨를 보면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 씨입니다. 최근 이 건물 매매로 1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카라의 핵심 멤버에서 재테크 여왕으로 변신한 구하라 씨의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먹구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타 바로 샤이니 멤버 온유 씨입니다. 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모 클럽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가 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잡힐 사과문을 올리면서 팬들에게는 컴백을 위한 쇼가 아니나 이런 논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연예 온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흐림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온유 씨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치고 번개 치고 막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네. 샤이니의 멤버죠. 최근 팬들과 여론의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추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성추행을 성폭행으로 잘못 말씀드렸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 성추행이 그 네. 8월 12일 4개월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4개월 후에 잡힐 편지를 썼어요. 네네. 물론 내가 너무 고심하느라 뭐 그랬을 수 있다라고 SM 측에선 얘기하고 싶겠지만 이게 지금 팬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하필이면 그 4개월 지난 시점이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그 선물이 나왔어요. 한 35,000원짜리. 근데 거기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온유 씨 사진이 들어있고 바로 이 자숙 기간 중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결국 그러면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당연히 팬들은 불매운동 하는 거고 불매운동도 모자라서 우리는 나머지 멤버만 지금 지지하겠다. 당신은 자진해서 탈퇴하라. 탈퇴 안 하면 우리가 탈퇴시키겠다.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지금 샤이니가 데뷔 10주년입니다. 지금 사실 소녀시대 요즘 태연 씨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데뷔 10주년이에요. 맞아요. SM의 먹구름입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의 사과문이었는지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사과문이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셨죠. 성추행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입니다.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유 씨가 강남의 모 클럽을 방문합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서 춤추던 여성, 20대 여성의 신체 중 특정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온유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요.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죠. 불구속 입건되는데 물론 그 경찰 조사 당시에 온유 씨는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소속사 측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을 해서 오해를 일으켰다. 상대방도 취중 해프닝임을 인정을 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소속사 입장에서는 사과의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일단 온유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과 표명도 없었고요. 어떤 입장 표명 없이 일단 출연 중이던 출연하려고 했던 드라마에서 하차를 결정하고 또 콘서트에서도 빠지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현재 어떤 처분이 내려졌냐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수사 중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이제 상대의 여성과 고소 취하 합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성 관련 이 범죄는 신고죄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지 않아도 남이 신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처벌 원하지 않아요 한다고 처벌 안 해도 되는 반의사 그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온유 씨가 팬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처음에 차라리 직접 사과를 했으면 좋았는데 놓쳤던 거랑 똑같이 여성의 마음도 모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그 합의서 썼다고 성추행이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다. 성추행은
적은 있었다라고 이분이 재반박을 했고 그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납득이 되는 것이 사실 이렇게 고소 취하 합의서를 내면 보통 기소 유예가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불구속이긴 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 씨의 지금 행보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그러네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피해자와는 또 합의가 된 부분인데 팬들이 뒤늦게 이렇게 좀 분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 그 사건이 벌어지고 4개월 동안 온유 씨가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았는데 네. 왜 하필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냐는 겁니다. 일단 보면 4일 날 지난 4일에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팬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으로 실망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는 9일과 10일 샤이니의 같은 또 멤버죠. 종현 씨의 솔로 콘서트가 있고요. 네. 또 9일에는 같은 멤버 또 민호 씨의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같은 멤버로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라고 샤이니의 팬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고요.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사과를 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미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왜 지금에 와서야 사과를 하느냐, 이 점이 의문점이다. 그런데 사과에 있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 바로 그 배경을 팬들은 짐작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M 측이 사실 매년 말만 되면 소속 아이돌 그룹의 사진이 담긴 달력을 포함한 뭐 선물 세트라든지 이런저런 굿즈를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에 온유의 사진이 포함된 샤이니의 상품 판매를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샤이니의 팬들은 제품 불매 운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과문을 이제서야 올린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결국 복귀 수순을 위한 꼼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SM 측에서도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사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품 먼저 내놓고 예. 뒤에 자필 편지가 나왔어요. 이게 시간차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연예 활동이 복귀하는데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로 읽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팬들만이 아니에요. 그 상대 여성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런 시즌 그리팅, 연말 이 어떤 특별 선물 세트에 그냥 아직 수사 중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넣는다는 거는 모든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어떤 가해다. 2차 어떤 가해다라는 거고 이렇게 제가 이제 누리꾼들 말을 찾아보니까 지금 온유의 사진이 포함된 시즌 그리팅 제품을 내놓는다는 거는 그 모든 여성에 대해서 폭력적이다. 이 SM의 선택은 너무 폭력적 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섣부른 움직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또 팬덤이 거의 여성분들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상품인데 여기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온유 씨의 사진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일단 분노를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또 이렇게 팬들은 발표를 했어요. 여성 구매자가 대다수인 팬덤에서 SM의 이번 기획은 너무나 폭력적이다. 그리고 복귀 시도 자체가 일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당사자를 넘어서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노출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면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SM이나 온유 씨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좀 여성을 가벼이 여기는 성차별 문제나 여성 비하 사건이 조금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 여성 관련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가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한 씨인데요. 글쎄요. 지난 18일에 한 네티즌은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SNS 글에 올렸는데 이게 결국 여성과 남성과의 대결인 것 마냥 결국 사건이 변질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에 올라온 글은 유아인은 20m 정도 떨어져서 보기엔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냥 친구로 지내기에는 조금 힘든 사람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채소 칸에 애호박이 하나 덩그러니 있다면 그걸 가만히 들여보다가 혼자라는 건 뭘까? 네. 라면서 괜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코찡긋 할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대해서 유한 씨가 반응을 보입니다. 맞아요. 네, 애호박으로 맞아봤어? 뭐 이렇게 코찡긋이라고 응수를 하는데요. 네. 이것이 애호박 사건, 애호박 대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장난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네네.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그냥 그렇죠.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남녀 간의 문제로 번지게 예.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이제 모든 사안을 보면 네. 좀 스타들의 입장에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유아인 씨의 저는 처음 시작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뭐 내가 배우, 당신은 그냥 나의 영화를 봐줄 관객, 어떤 소비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그럼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무슨 격투기 경기도 아닌데 링에 오른 선수들처럼 네. 너무 제대로 싸워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설전을 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는 정말 걱정을 해서 네네. 왜 이렇게 비판을 못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염려를 하는 순간에도 유한 씨가 많이 피해 보셔서 뭐 짱아찌에 쩌신 것 같은데 이 소금기 빼고 정신 차리고 싸우셔야 이기십니다. 상대를 지금 이기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나는 여전히 계속 링에 올라 있다. 이럴 때 상대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유한 씨가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예.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어떤 피해 의식에 쩌든 사람으로 제한하고 국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네. 어떤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설전을 붙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하고 상관없이 마치 맞아요. 남성 혐오 대 여성 혐오, 맞아요, 여성 대 맞아요. 남성의 대결로 변질이 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 씨의 대처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아직도 계속 시간이 지난데도 이제 설전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네. 일단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일단 여성으로 추정되는 누리꾼한테는 유한 씨가 뭐 정신 차려라 등의 어떤 다소 무례할 수 있는 발언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일단 응수를 하는데 네. 반면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평론가가 올린 글에는 네. 존댓말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차별 아니냐라고 네. 그 평론가가 다시 글을 올리는데요. 보면 역시나 저에게만은 친절하시군요. 남자 뭐 영화 평론가 인 제 위치에 대한 배려는 곧 당신이 비아냥거린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또 다른 폭력입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반말에는 반말로 응수를 하고 또 비판적인 글에는 똑같은 비판으로 맞선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그냥 단편적으로 남녀 간의 문제로 그냥 굉장히 편협적인 시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번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예전 영화를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피하거나 이럴 때까지 그냥 달려보자 뭐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아무쪼록 극단적인 그런 선택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분 좋은 맑음 소식 한번 전해보죠. 네, 이번에는 구하라 씨 소식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전해드렸었죠. 네, 부동산으로 대박을 친 스타들이 많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하라 씨가 이 반열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가 논현동에 있던 자신의 건물을 38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래 이 건물이 2015년에 구하라 씨가 살 때는 3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8억에 매각했으니까 5억 원이 넘는 금액의 시세 차익을 누린 거죠. 또 이 건물에서 2년 동안 올린 임대 수익이 무려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뭐 거의 5억 한 원에서 10억. 거의 1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누린 건데요. 이 건물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딘지가 다들 궁금하겠죠. 네, 거기가 바로 이곳인데요. 1996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원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만 연 5%에 가까운 이제 수익을 올린 건데요. 사실 강남에서 평균적인 그 연수익은 3%대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 재테크면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2년에 또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이제 11억 원에 일단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21억 원에 매각을 해요. 9억 원 이상 거의 10억 원에 그러네요. 가까운 시세 차익을 또 누린 거죠. 자, 이 건물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인생 헛살았구나. 아이, 네, 그럴 나보다 수가 없죠. 똑똑하구나.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하라 씨 이렇게 보면 그냥 순박해 보이고 그냥 세상 물정 모를 것 그냥 같은. 철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부지다. 그럼 어떻게 이 땅값이 올 걸 알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면서 네. 부동산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연예인이 무엇에 투자 하나를 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이제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지도 보면은요, 그 점점 찍혀 있는 데가 다 이제 우리 이제 메인 사거리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말고 하나 들어가서 네. 그 바로 하나 뒤에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이제 홍대 그림이라고. 그렇죠. 근데 네. 그 코너에 연예인 건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번화가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비싸질 대로 비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식당이나 주점이 대로변 버스 다니는 데 있는 것보다 한 골목 살짝 안쪽에 있으면 더 아늑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로변에서 한 골목 안쪽이라 값은 저렴하면서도 코너에 있으니까 또 중앙대로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지점들을 연예인들이 쏙쏙 꼽아 사서 이렇게 사기만 하면 오르는 요게 이제 네, 여기가 예. 이제 청담동, 강남 그림이네요. 강남 쪽이죠. 예. 네, 그런 이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부동산으로 고가 수입 올리고 싶은 분들, 네. 연예인들처럼 나도 사거리 뒤에 이면도로의 코너 어디 나오는 데 없나. 근데 보려면 일단 기본은 아무리 대출을 낀다고 그래도 예. 한 현금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돈이 그건 좀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 연예인들이 사는 곳을 좀 집중적으로 봐라 이거니까 나는 아직 연예인이 못 된다. 좀 더 갈고 닦아야 된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다시 카라 전 멤버 네. 구하라 씨 구하라 씨 얘기로 넘어가 보면 네. 사실 카라가 뭐 지금 해체가 된 상태지만 데뷔 때만 해도 생계형 아이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구하라 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이제 부동산 자금을 마련했을지도 사실 시드머니. 관심이, 네, 모아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일단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카라는 생계형 아이돌로 유명했어요. 일단 2007년에 데뷔를 하고 예. 2008년에 구하라 씨가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 미스터라는 곡으로 그야말로 스타 반열에 오릅니다. 하지만 스타가 되기까지 다른 걸그룹들과는 조금 다르게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빛에 어떤 가려져 있는 네. 그런 걸그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명생활이 좀 길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데뷔를 했지만 악착 같은 생활, 어떤 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뱄다고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 시절에 구하라 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시급이 4,500원 정도였는데 네. 거기에서 생활비도 쓰고 거기서 남은 돈은 매일매일 몇천 네. 원이라도 입금을 해서 돈을 네.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달 모았던 돈이 무려 55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몇천 원씩 모아서 55만 원은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잘 모은 거예요. 굉장히 악착 같은 예. 거죠. 왜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건물주가 되려면 이러한 악착 같음 그리고 몸에 밴 그 저축 습관이 네.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말 나이는 어린데 네. 알뜰살뜰하게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근데 바쁘지네요. 네. 카라 내에 원래 부동산 재벌이었던 멤버가 또 있다면서요? 구하라 씨 전에 원조 카라 부동산 건물주예요. 한승연 씨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생계형 아이돌 할 때 그 한승연 씨가 먼저 어린이 프로그램 MC도 하고 이러면서 카라 나머지 멤버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먼저 눈을 뜬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3번의 총 그 매입이 있는데 2011년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내가 살 보금자리를 청담동에 한 10억짜리 빌라를 안정적으로 마련을 해요. 그러다가 3년 뒤 2014년에 그 청담동의 건물을 대출이 부력 뭐 20억 원대 대출을 끼고 샀지만 네. 45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어허. 요거를 11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 건물을 지었더니 10억 원이 더 오른 67억대가 돼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바로 지난 올해 7월에 삼성동에 또 건물을 하나 샀어요. 30억 원대 건물인데 합하다 보니까 이미 100억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러네요.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한 115억 원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승연 씨는 그야말로 굉장히 이렇게 부동산 재벌 아닌 재벌이 됐는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수입이 잘 나갈 때만 많고 그 잘 나가는 시기가 한정돼 있잖아요. 불안정하죠.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언제 수입이 예. 이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땅, 부동산에 관심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예. 한승연 씨가 이걸 팔고 또 불려서 사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세 채를 다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가지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러네요. 뭐 카라 멤버 네.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SNS를 네.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맞다 아니다 뭐 온갖 추측을 다 오가게 했던 사진인데 대체 어떤 사진이기에 이런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난 27일 전현무 씨가 네.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추추트레인 추신수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요, 둘이 똑 야. 닮았어요. 그러네. 원래부터 마치 닮았다는 뭐 이야기는 데칼코마니 같은 들었지만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네. 큰 눈, 그리고 강인한 턱선, 그리고 이 두꺼운 어깨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네. 골격이 비슷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똑같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네. SNS에 올린 글 또한 이렇습니다. 내 친동생과 함께 전현무, 추신수, 도플갱어, 닮은 꼴, 무신수, 추신무 이렇게 글까지 아주 재치 있게 예. 올렸는데요. 네. 전현무 씨가 진행을 맡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추신수 선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극적인 만남이 이렇게 성사가 됐고요. 네, 네. 스튜디오에 추신수 선수가 등장을 하자 정말 그곳에 있던 모든 출연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야. 이렇게 똑같이 닮을 수가 있냐면서 예, 예. 환호를 했다고 하고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추신수 예. 선수가 그럼 머리를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농담 섞인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격세지감이네요. 사실 전현무 씨가 그러네요. K본부에 같이 있을 때 예, 그때는 예. 추신수 선수가 더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띄우려고 본인 입으로 맞아요. 추신수랑 닮았다라고 소문내고 다녔었어요. 야. 예, 그랬는데 지금은 전현무가 유명해지니까 예, 그렇게 이게 되네요.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되네요. 네. 예. 야, 근데 우리가 봐도 네. 이렇게 닮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서로를 보는 생각 어떨까요? 본인들도 닮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닮기도 하고 남들이 자꾸 닮았다고 하고 이러면 연대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현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2015년 4월이었어요. 그때 추신수 선수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먼저 예. 누리꾼들이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저건 추신수가 아니야. 저건 전현무다. 아. 그리고 심지어 2015년 4월에 전현무가 지금 출국을 했어? 이렇게 찾아볼 정도로. 예.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전현무 씨 스스로도 아주 그냥 빵 터졌대요. 네, 빵 터졌는데 이게 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추신수 선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본인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기운 떨어지고 눈치 네. 보이고 이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 말씀드릴게요. 추신수 선수와 전현무 씨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네, 만나고 인사를 하고 되돌아가는데 추신수 씨가 본인의 매니저한테 야, 나 정말 닮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닮았다고 했나 봐요. 네. 아, 이랬다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되게 잘생기지 맞아요. 않았어요? 예. 네, 서로 닮았다는 걸 서로 좋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생기진 않았고요. 아, 그런가요? 예. 보기에 참 훈훈한 사람들이죠.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닮은 사람이 둘 있잖아요. 둘 다 잘 돼야지 시너지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가수들도 그렇고 왜 모창 가수들 있잖아요. 얼굴 네. 닮은 꼴로 네. 나훈아 씨가 있으면 너훈아 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도 나훈아 씨가 잘 돼야 본인도 이제 따라서 인기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정도로 이제 연대감을 느낀다고 하면 과연 가족들은 닮았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야. 저는 네.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요? 이 추신수 선수가 자신의 아들을 방송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일단은 추신수 씨와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요? 골격을 보면요.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인데 키가 180에 90kg이에요. 그리고 주니어 야구 선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네. 일단은 생김새는 엄마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야. 아빠니까 닮았겠지만 네. 전체적인 모습은 아빠하고 좀 다른데요. 그렇죠. 생김새는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예. 이렇게 방금 세 컷이 나왔잖아요. 세 명이 네. 나란히 있는 걸 보면 추신수 선수와 이 전현무 씨는 형제 같고 네. 예. 또 아들은 왠지 그냥 동료 같은 느낌. 그러네. 그만큼 12살밖에 안 됐는데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예. 명 중에 추신 선수하고 전현무 씨가 마치 아들 아버지 같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사촌 정도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네. 외모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두 예. 사람의 집이 좀 남다르고 많이 좀 공들여서 꾸몄다. 네, 이런 네. 집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예. 전현무 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전현무 씨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벌써 들어서자마자 I am 전현무. 네. 대문짝만하게 써 있고요.
벽면에 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도 대형 브로마이드가 막 걸려 있고 네. 방이 있는데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마치 전현무 전시관처럼 네. 이렇게 꾸며 놓으면서 전현무 씨가 먼저 집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겠는데 여기서. 예. 추신 선수도 집에 대한 애착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의 집 또한 공개가 됐는데 제가 네. 그걸 또 봤네요. 보고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클리블랜드 소재의 1200평대의 대저택입니다. 네. 이곳은요, 워터파크를 뭐 부럽지 않은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집 안에 개인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력 단련실은 마치 태능 선수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네. 온갖 시설이 다 있을 정도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은 아내 하원미 씨가 인테리어부터 뭐 디자인, 뭐 설계까지도 꼼꼼하게 신경을 쓴 정말로 애착이 그대로 있는 드러난 집이라고 하는데 2011년에 이제 전한 어떤 내용에 따르면 네. 집을 구했을 때가 남편 추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막 연봉 40만 달러를 받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이 나왔을 때 가격이 39만 달러였던 거죠. 못 살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또 경쟁까지 붙어서 결국 이 집값이 45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직접 집주인에게 편지까지 해서 이 집을 정말 갖고 싶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어필해서 결국 그 집이 추신수 선수의 가족에게로 온 것으로 비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닮은 꼴 스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예. 우리가 흔히 도플갱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뜻을 보면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인데 자, 이 도플갱어라는 말처럼 닮은 스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연예계 붕어빵 스타들 네, 보죠. 먼저 첫 번째 손예진 씨입니다. 닮은 앱으로 영화 캐스팅까지. 아, 김소연 씨. 김소연 씨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리틀 손예진으로 불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 김소연의 어린 시절을 눈여겨본 감독이 있었으니 허진호 감독입니다. 허진호 감독이 그 덕혜옹주 영화 이제 찍으려고 하면서 원래 이제 먼저 손예진 씨가 캐스팅이 네. 돼 있었어요. 번뜩 떠오른 거죠. 김소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캐스팅을 해놓고 보니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 허 감독의 예상대로 거의 싱크로율 100%의 두 성인 아역 배우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도 더 빛났는데요. 손예진 씨가 또 이 본인하고 닮은 후배여서 그런지 더 따뜻한 조언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렸을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못했던 거를 후배한테 권하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박정현 씨입니다. 예, R&B 요정 박정현 씨. 요정계 부르는 닮은 꼴 요정 김연아 씨.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R&B 요정 박정현 씨가 피겨 요정 김연아 씨와 닮은 꼴로 많이 꼽히고 있죠. 아무래도 쌍꺼풀 없는 매력적인 눈매가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얼굴이 두 분 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비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완벽한 비율을 자랑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박정현 씨는 이런 누리꾼들의 닮은 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아 씨한테 미안하다. 무슨 아줌마랑 비슷하다고 하니? 라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함으로 이렇게 응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연아 씨와 박정현 씨는 각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스포츠 관련 기원 음원인 꿈의 겨울을 같이 불렀어요. 뮤직비디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모는 물론이고 노래 잘하는 성대까지 닮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조이봉 씨입니다. 조이봉 씨 닮은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영화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야,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이봉 씨의 청첩장이 나왔는데 신부 조이봉, 신랑 정도홍. 맡겼는데 정도홍 씨가 와서 청첩장을 맡긴 걸로 안 거예요. 조이봉? 이건 신부 이름이구나. 이랬을 정도로 닮은 꼴이라고 합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다음 마지막 이범수 이다을 부자. 엑소의 첸. 그렇습니다. 이범수 씨가 아들 다을 군과 함께 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귀 부분이 특히 닮았어요. 보니까. 귀요? 다 닮았어요. 근데 워낙 그 부자 사이에도 닮은 걸로 유명했는데 아들을 보면 엑소의 첸이 떠오른다 해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3명의 만남 또한 성사됐는데 이범수 씨가 첸을 보면서 뭔가 나의 옛날 모습을 너에게서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고 첸은 이범수 씨에게 저희 아버지 미소가 떠오릅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죠. 네네네. 자, 재밌네요. 도플갱어, 닮은 스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닮았든 아니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인들만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불국사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천년 역사의 고장 경주. 하지만 경주에 유적지만 있다면 섭섭한 말씀. 경주의 숨은 명소를 찾아라. 톡톡 튀는 경주 여행 속으로 출발! 저는 지금 경주에 왔는데요. 이 경주 하면은 수학여행으로 많이들 오시죠? 이곳에 숨겨진 명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와, 경주다! 첫 번째 경주의 명소는 시원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어딜까요? 다 보이시죠? 네, 바다가 바로 경주 양남의 주상절리입니다.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흔적, 특히 조망타워에 올라오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경주라고 하면 바다가 있을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요. 주상절리가 이렇게 멋진 게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바로 이것이 부채꼴 모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여기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것도 경주에 있다니 대단합니다. 주상절리를 감상했다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소박하고 정겨운 읍천항 벽화마을입니다. 좋은 하루 될게요. 아니 이미 됐어요. 좋은 하루 됐어요. 하나, 둘, 셋.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벽화마을의 그림들. 인증사진은 필수입니다. 경주의 두 번째 명소는 어디일까요? 경주에 오면 꼭 들려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를 이렇게 설레게 하는 거죠? 예,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저희 한국수력원자력, 저희 한수원의 홍보관입니다. 경주의 여행 명소로도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인기가 높은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에너지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 잘 못 보던 거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어떻게 들어간지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떻게 가동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알고 직접 체험해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경납 건물 철판 원자로 건물 외벽. 아, 외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봐요. 보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계된 원자로 방호벽.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해요. 곳곳에 알찬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주에 와서 유익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이요. 세 번째, 경주의 명소를 찾아 다시 이동.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건가 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열기구가 아니라 이제 헬륨가스 기구라고 부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기구. 떨려요. 어디로 타? 일로 타요? 일로 타요? 아무 데나 타시면 됩니다. 이거 타고 이제 하늘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호흡 좀 하고요. 복식호흡.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떡해요. 이거. 오마이갓. 우와. 예술이에요. 경주를 진짜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와. 최고 150m까지 올라가 경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경주의 명소로 손꼽을만 하죠? 너무 좋아. 재밌지? 너무 재밌어. 경주에 오니까요. 볼거리도 참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최고예요. 그리고 저쪽에 한옥 있는데 보시면은 또 볼거리가 있어요. 저기요. 네, 바로 네 번째 숨은 명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원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동궁원인데요. 5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식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우밥 나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열대 나무들도 가득합니다. 와, 진짜 마음이 초록색이 돼요. 와, 날씨는 겨울인데요. 제 마음만은 봄입니다. 동궁원에서 힐링을 했다면 바로 옆 조류 전문 동물원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250여 종의 새들을 바로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예요? 이 친구는 이제 금강앵무 종류인데 이 친구는 이제 청금강앵무새고요. 이 친구는 할리퀸 마카오라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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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사람 차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웃긴다 너?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엔 새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요새는 태양항교 앵무새라고 먹이 체험 해보실래요? 아, 먹이 체험이요? 찌릿찌릿 이렇게 짜릿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동물이랑 새랑 친해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제 손 위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세요. 오, 주상절리의 절경을 즐긴 후 기구 타고 하늘로 식물원에서 힐링과 원자력 홍보관까지 짜릿한 체험과 알찬 정보,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경주. 이번 주말 가족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TV 속 상황을 보고 연상되는 한자를 배워보는 시간, 연상 한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철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피부 수분 충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내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줄 극약 처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영하의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겨울, 공기마저 건조해지는 이 계절, 우리의 피부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피부,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겨울철이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죠. 그러다 보면 각질도 일어나고 심한 경우는 주름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건조함 대신 촉촉함을 안겨줄 한 방울의 기적. 겨울철 메마른 피부를 보호해줄 주인공, 지금 공개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수분 부족 증상. 건조함은 주름과 탄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보습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호바씨 오일로 만든 보습 오일. 호호바 오일은 그 호호바 나무 그 씨앗에서 추출한 거죠. 그 불포화 지방산인데 일단 그 다른 오일과 다르게 좀 보습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상처 치유에도 효과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피지 성분이랑 비슷해요. 우리 이제 피부에는 그 지방 성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피부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성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피부에 자극도 적고 그리고 보습하는 작용 중에 그 수분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곳까지 생겼는데요. 겨울이 되면서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얼굴이 너무 건조하니까 하얗게 버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마나 볼이나 입가, 피부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발라도 부족한 느낌? 너무 건조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마 부분이랑 이 볼 부분, 네, 이 홍조 있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지금 좀 많이 건조하거든요. 꼼꼼하게 상담이 들어가는 원장님. 겉에가 빨갛게 올라와요. 과연 그녀의 현재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컨디션이 메이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약간 들뜸 현상들이 보여지시거든요. 그런데 건조함이 동반되었을 때 저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촉촉한 느낌이 없다. 느껴지기가 좀 힘든 매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보습감을 좀 충족시켜드리고 싶어요.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변신시켜줄 수 있을지 관리를 받기 전 피부 상태부터 확인해봤는데요. 이마, 광대, 입술 주변으로 푸석푸석 건조한 피부 상태. 이제부터 그녀의 피부에 수분 충전 들어갑니다. 어떻게 변했으면 좀 좋겠어요? 광이 나고요. 촉촉함을 머금은 피부, 아기 피부가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믿어요, 선생님을. 오늘 광나게 해드릴게요. 피부 보습을 위한 첫 단계는 호호바 오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겁니다. 호호바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친화력이 좋고요. 피부결 자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분크림과 호호바 오일을 1:1 비율로 섞은 뒤 피부에 발라주는 건데요. 더 부드러우시면서 좀 오일리한 느낌과 보습감이 더 깊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얼굴에 고루 발라준 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보습 효과는 물론 리프팅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호호바 오일과 수분크림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주면 끝! 어떠신가요? 너무 촉촉하신가요? 네. 그냥 있어도 수분이 있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호호바 오일 마사지 후 확실히 달라진 피부. 그야말로 꿀피부로 탈바꿈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수분을 가득 머금은 촉촉한 피부가 됐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고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치료 같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피부가 말할 때 움직일 때도 느껴지는데 너무 촉촉해요. 수많은 오일 중 호호바 오일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호호바시에서 추출해낸 100%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건조증으로 불편해하시는 임산부와 아이들에게도 건조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건조한 피부 외에도 아토피나 트러블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호호바 오일. 실제로 피부 진정 효과를 봤다는 한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를 봤을까요? 호호바 오일로 가족의 피부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정은미 주부. 그녀의 피부관리 비법 첫 번째는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세안 전 호호바 오일로 한번 닦아내고 나면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된다는데요. 일반 클렌징을 잘 안 닦일 때도 조금 있고, 그런데 호호바 오일은 되게 깔끔하게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녀가 처음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랑스러운 아기 때문이었는데요. 붉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서는 뭐 종기 난 것처럼 골마서 물집도 나고 막 이랬었거든요. 벌레에 물린 상처가 심해져 굶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호호바 오일을 한 달쯤 바르자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본 겁니다. 얼굴 때문에 구매해서 얼굴만 발라줬는데요. 몸 전체적으로도 발라주니까 보습 효과도 있어가지고 지금 몸 전체로 다 바르고 있어요. 순하고 보습력이 강한 호호바 오일. 무자극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신생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호바 오일로 미백 보습팩도 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이 듬뿍 들어간 레몬과 꿀, 그리고 호호바 오일을 섞어 마사지 해주면 미백 효과까지 볼 수 있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얼굴에 하얗게 각질 같은 게 일어나는데요. 이 팩을 하고 났더니 그런 게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화장솜에 충분히 적신 후 얼굴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팩을 해준다는 은미 씨.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그냥 씻어주시면 돼요.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촉촉해진 것 같나요? 어머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빛이 나.
겨울철에는 거칠거칠한 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뽀송뽀송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아파 보이지 않고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 추위와 매서운 바람, 당신의 목마른 피부를 채워줄 마법의 한 방울. 호호바 오일과 함께 촉촉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상 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오늘도 쉽게 연상에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한자는 방패간입니다. TV 속 장면을 보면서 방패간이 들어간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먹는 건 줄 알아. 무조건. 네 나무라니까. 응? 자꾸 말썽 피울 거야? 예리야, 나 아빠가 네 거 하고 있잖아, 네 거. 어? 네 거 하고 있잖아. 먹는 거 아니라 했지. 잘 보셨나요? 화분을 심는 아빠 옆에서 알짱거리며 계속 방해하는 에리. 이번에 배울 한자 단어는 무엇일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잠깐 화분을 심는 아빠 옆을 알짱대는 강아지를 보며 연상되는 방패간이 들어간 한자는 제가 찾은 단어는 간섭인데요. 그럼 오늘 찾은 단어 간섭. 한 글자씩 배워볼까요? 오늘의 한자 간섭. 방패간, 건널섭. 간섭은 방패간과 건널섭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남의 일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패간은 방패를 진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방패간. 방패를 들고 돌진한다는 뜻이 침범하다의 의미로 발전된 한자 방패간. 건널섭은 삼수병과 거름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건널섭. 건너다, 간섭하다를 뜻하는 글자 건널섭. 이번에는 방패간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해마다 봄이 되면 평평한 마당 구석에 꽃을 심어놓고 줄기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로 방패를 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방패간이 부수인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부수가 같은 한자로 이야기를 만들면 한자를 쉽고 재밌게 외울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한자 방패간, 건널섭. 해년, 평평할 평, 줄기간. 오늘의 굿모닝 연상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올해 마지막 반려동물 관련 종합 박람회인 슈퍼 펫쇼 2017이 열립니다. 약 1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금융상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고 채널A 프로그램 개밥 주는 남자 시즌2 공개 방송도 진행됩니다. 12월 8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